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과 바람난 부자에 관한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이모님은 젊은 시절에 이모부님을 잃고 홀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힘겹게 키워오신 분입니다. 굳은 일을 많이 겪으셔서 웬만한 일로는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이모님께서 나도 사실 젊을 적엔 겁 많은 색시였단다 라고 하시며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모부님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모님의 나이는 32세. 남편과 아이들을 보며 알콩달콩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때에 남편을 잃은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인지라 한동안 끙끙 앓아 누우셨던 이모는 옆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새 아이들을 보며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삭바느질을 하러 다니셨는데 이모님이 일을 해주시던 부잣집은 시원한 대청마루와 마당에 늘씬한 버드나무도 가지고 있는 큰 기와집이었다고 합니다. 부잣집에선 이모님께 식모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했지만 국군 중령의 아내가 다른 집에서 식모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거절했고, 그런 태도가 주인 아주머니의 마음에 들어 아주머니의 집에서 나오는 바느질 거리부터 주변 사람들의 일까지 모두 주선을 해주셔서 점점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남편이랑 어딜 다녀온다고 집을 봐달라고 하셨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해와서 이모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모님은 흔쾌히 수락하고 대청 마루에 앉아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고 계셨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렸다고 합니다. 이모님은 벌써 돌아오셨나 하는 생각에 대문을 바라보았는데 순간 얼음처럼 얼어버리셨답니다. 처음 보는 꼬마아이가 머리에는 상투를 틀고 무표정하게 대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기이하게 생긴 모습에 움직임마저 기이하여 걷는 것도 아니고 달리는 것도 아닌 콩콩거리며 대청마루로 뛰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깨비구나. 이모님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고는 혹시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척이나 겁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에는 자기가 오기만을 목을 빼고 기다리는 새 자식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고 점점 다가오는 동자를 보며 죽으면 안 되지, 우리 아이들은 어쩌라고, 이런 생각만 되뇌이고 있었고, 결국 동자는 대청마루까지 올라와 제자리에서 깡총거리며 이모님을 빤히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보면 안 된다. 난 죽으면 안 된다. 자신을 쳐다보는 동자의 눈은 마치 자신의 혼이라도 빼앗아갈 것 같은 기묘함이 있었고, 이모님은 필사적으로 눈을 감으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감지도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동자는 그런 이모님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한 번 시익하고 웃고는 지나쳤고 집안을 한 바퀴 돌고는 대문을 나가더랍니다. 동자가 나가자마자 이모님은 실신을 하셨고, 얼마나 지났을까 이모님을 깨우는 주인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힘겹게 눈을 떠보니 주인 아주머니와 그 남편이 자기를 걱정스레 보며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있었고, 이모님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동자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헛개비를 봤다며 믿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와 달리 주인 아저씨는 매우 당황한 모습으로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고 하시곤 황급히 집을 나가더랍니다. 주인 아저씨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보던 이모님의 눈에 문득 버드나무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제서야 주인 아저씨가 왜 집을 나섰는지 알게 되었고, 주인 아주머니가 주시는 설탕물도 내팽개치고 서둘러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예전에는 요즘처럼 말린 국수가 없었기에 집에서 직접 국수를 말려서 먹을 때마다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 역시 마당에 국수를 말리고 있었는데 동자가 지나간 후 말리고 있던 국수가 전부 버드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후로 이모님은 그 집에 가지 않았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하더라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앞에서 일감을 받아 집으로 가져와서 하셨는데 얼마 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급사를 맞아 돌아가시고 주인 아저씨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재산마저 사기로 전부 잃고 비참하게 동네 밖의 논두렁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주인 아저씨가 옆 동네 한 여자 무당과 정을 통하고는 계속 만났는데 무당이 임신을 하자
유산하라고 배를 발로 차고 때리고는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산을 한 무당은 적당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움막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명을 다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모님이 본 동자는 주인 아저씨를 벌하러 왔던 무당 뱃속의 아이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꿈에서 봤던 기괴한 남자. 여자가 꿈을 꾸었다. 꿈에서 여자는 집에 가기 위해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낀 여자는 뒤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여자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무서운 생각이 든 여자는 걸음을 빨리하여 근처의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여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남자가 지나간 것 같아 여자는 안심하며 편의점을 나왔다. 그때 여자의 등 뒤에서 차가운 아픔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방금 전에 그 남자가 그녀의 등을 칼로 찔렀던 것이다. 여자의 의식은 없어지며 여자는 꿈에서 깼다. 모든 것이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꿈에서 본 그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여자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애인에게 전화를 했다. 애인은 처음엔 장난으로 들었지만 너무 진지해서 차로 마중 가기로 했다. 애인이 편의점 앞으로 오자 여자는 편의점에서 걸어 나왔고 무사히 차에 타려 했다. 여자는 혹시나 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수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그 남자가 무서운 얼굴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여자는 서둘러 차를 탔고 차는 멀어져 갔다. 멀어지는 차를 보며 꿈속의 남자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뭐야, 꿈하고는 다르네.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전학생. 어느 날 전학생이 우리 반에 왔다. 자리는 바로 내 옆자리에 배정되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친해졌다.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전학생에겐 누나가 있다고 했다. 누나는 난치병에 걸려 의식은 있지만 신체를 잘 움직이지 못하며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 무거운 이야기를 초면에 나에게 하는 것을 보니 나를 친구로서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더욱 친해지고 전학생은 나를 무척 좋아했다. 전학 오기 전에 주변에 적당한 친구도 없고 학교 생활이 재미없었는데 나랑 친해져서 너무 좋다고 말하곤 했다. 어느 날 방과 후에 전학생의 집에 놀러 가기로 했다. 전학생은 조금 머뭇거렸지만 내가 가고 싶어 하니 흔쾌히 허락을 했다. 전학생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밤늦게 오신다고 했다. 우리는 게임도 하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문득 니네 누나 말인데 라고 물어봤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꺼낸 것이 실수라는 것을 알아챘다. 전학생의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며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라고 대답했다. 나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왠지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거북해져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실수했네. 누나도 집 어딘가에 있을 텐데 누나를 보여주기 싫은가 보다. 다음 날 전학생에게 말을 꺼내자 허물없이 대해주고 우리는 다시 친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학생이 학교를 쉬었다. 선생님의 말씀으론 어젯밤 집에서 계속 투병생활 중이었던 전학생의 누나가 건물의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매일 죽고 싶다고 그러더니 자살했나 보다. 나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누나가 어떻게 옥상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던 걸까? 네 번째 이야기, 피아노 괴담. 첼로를 전공하는 3학년 선배가 연주실에 악기를 놔두고 와서 방과 후에 가지러 갔다고 합니다. 연주실이란 소극장 같은 곳으로 오케스트라 연주가 목적이 아니라 독주가 목적이라 한눈에 보일 정도로 작은 곳입니다. 앞에는 5평 정도 되는 무대가 있고 무대엔 피아노 2대가 있습니다. 뒤에는 좌석이 있습니다. 여하튼 선배가 연주실에 도착해 문을 연 순간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리스트의 락 한 판을 나였습니다. 원래 파가니니가 바이올린 곡으로 작곡했지만 후에 리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하여 유명해진 곡이죠.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곡이기도 합니다. 선배는 먼저 들어가서 연습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연주실에 들어가니 피아노가 뚝 그쳤다고 합니다. 연주실엔 아무도 없었고 말이죠. 연주실 구조가 닫힌 구조라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면 도저히 숨을 데가 없는 곳입니다.
상당한 실력이어서 누군가 보려고 했는데 연주실을 살펴봐도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선배가 갑자기 소름이 끼쳐 내가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를 잘못 들었겠지 생각하고 바로 나왔는데 문을 닫는 순간 바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까 연주가 끊긴 부분부터 말입니다. 5번째 이야기, 방송실의 장난. 방송부에 속해 있는 국악과 3학년 선배가 겪은 일입니다. 국악실에 빈자리가 없어서 방송실에서 연습하고 있었답니다. 원래 교칙에는 안 되지만 3학년이라 방송부에서 아무도 터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해받는 걸 싫어해서 문까지 잠그고 연습 중이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보니 사진이 전송되어 있었는데 사진에는 방금까지 연주하던 자신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선배는 누가 장난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연주하는 모습을 머리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방송실 천장에서 찍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방송실의 전창을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검은 얼룩. 여름의 무더운 날이 계속되다가 장마철이 되니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그날 밤에도 한기의 여름용 이불을 끌어당겨 몸에 둘둘 말고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잠에 취해서 허리까지 내려간 이불을 목까지 당겨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발에 뭔가가 걸려 있는지 이불 한쪽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힘을 주어 확 당겨봤습니다. 어딘가에 단단히 걸린 듯 여전히 덮여지지 않는 이불이 이상하게 느껴져 벌떡 일어나 침대 끝을 봤습니다. 순간 저는 그만 숨이 막히는 공포에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검은 그림자가 쭈그리고 앉아 이불을 꽉 움켜쥐고 절 바라보며 흰 이를 활짝 드러내놓고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이불은 버려졌습니다. 아무리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얼룩 때문에 말이죠. 7번째 이야기, 놀이터의 철봉.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조별 활동으로 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네 가게 되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놀이터를 지나가던 중 이상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철봉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철봉에 수갑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만 있고 다른 쪽은 없었습니다. 철봉과 같이 파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는데 문득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비 오는 날 그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한 명이 범인을 검거했는데 경찰관도 부상을 당해 범인을 수갑으로 철봉에 잡아두고 지원을 요청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지원을 요청하고 돌아오자 범인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피가 줄줄 흐르는 수갑만 남긴 채 말이죠. 얼마 후에 범인은 과다출혈로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오른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갑에서 탈출할 때 잘라낸 오른손이 말이죠. 여하튼 철봉에 있는 수갑을 보니 이야기가 생각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를 지나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문득 뒤를 보니 철봉 근처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도 쓰지 않고 철봉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걸 꺼려했다고 합니다. 놀이터에서 손이 기어다닌다든지 죽은 범인이 다시 나타나 아이들을 쳐다본다든지 그런 기분 나쁜 소문이 돌았기 때문일까요? 혹시 그 아파트 놀이터의 철봉에서 수갑을 보신 다른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본 건 정말 죽은 범인이었을까요? 8번째 이야기, 무더운 여름. 무더운 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방이 2개인데 큰 방에선 저와 어머니가 자고 작은 방에선 언니가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자 큰 방이 너무 더워서 바람이 잘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자던 언니는 거실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에는 침대가 없어서 큰 방에 있는 침대를 옮겨야 했습니다. 여자 셋이서 큰 침대를 옮기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침대를 옮기고 나니 온 몸이 피곤했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등 뒤에서 한기가 느껴져서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께서 등을 돌린 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벽을 보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뒤로 보이는 부엌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언니가 아닌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져서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는 깨어나지 않았고 저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으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몇 초 후 눈을 뜨자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렇게 안심한 순간 제가 아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아닌 긴 머리의 여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바뀌어 버린 걸까요?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겁에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아는 여자가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머리에 가려져 있던 얼굴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는데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목만 돌아가 절 바라봤습니다. 이윽고 여자는 절 보고 웃었고 뭔가 말하려는 순간 엄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저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그대로 엄마에게 안겨서 울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엄마와 언니한테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제 나는 작은 방에서 앉았는데 9번째 이야기 이상한 느낌. 항상 잠이 깊게 들지 않는 체질이라 사소한 반응에도 잠에서 깨곤 하는데 그날은 왠지 발밑에서 이불이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앉으셔서 구겨진 이불을 퍼주시는 느낌이랄까요. 사락하고 이불이 스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이번에는 뭔가 제 목을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느낌이 마치 사람 손 같았는데 발목을 더듬으며 뭔가 찾는구나 싶더니 빠르게 몸을 훑고 올라와 제 목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이게 가위라는 생각이 들었고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오르는 기분이 들다가 깊은 곳으로 빨려들 듯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몸이 움직이질 않았고 순간 머릿속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며 뭔가 제 몸 위로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마치 허공에 떠서 흘러가는 강처럼 제 몸에서 약 1m 정도 높이에서 느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방울 소리는 점점 커져서 마치 제 심장 소리인 것 같은 착각이 들며 몸속을 울렸고 벽과 제 머리에서 발끝을 지나 벽으로 지나가는 그 흐름은 장례행렬 같았습니다. 앞에선 몇 사람이 이끌고 가운데선 상녀인지 가마인지 모를 것들을 들고 가고 그 뒤로는 수많은 행렬이 있었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키면 휩쓸린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위에 눌려서 미동도 할 수 없었고 행렬이 사라진 후에야 몸의 감각이 돌아오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자 온 몸에서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었는데 만약 제 목을 조른 느낌이 귀신이었다면 그 귀신은 저를 지켜주려고 한 걸까요? 10번째 이야기, 친구의 할머니.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친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할머니께서는 가족 중에서 손녀를 가장 귀여워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할머니의 관심이 조금 부담스러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를 약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지병이 악화되셨고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손쓸도리가 없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가족들은 할머니의 임종을 점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선 일어나자마자 손녀를 계속 찾으셨는데 당시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어 친구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애타게 손녀의 이름을 부르시며 결국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친구는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날부터 자책감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꿈에서 할머니께서 나타나 너도 데려가야지, 보고 싶구나 하시며 목을 조르시더랍니다. 처음에는 자책감에 그런 꿈을 꾸나 싶었는데 매일같이 똑같은 꿈을 꾸며 일어나면 목 주변에 목이 졸린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어 친구는 너무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님께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다가 친구가 울면서 너무 무서워하자 안방에서 같이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는 안방에서 부모님과 잤지만 어김없이 할머니께서 나타나 목을 졸랐습니다. 친구의 괴로워하는 소리를 듣고 부모님께서 놀라 황급히 깨워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괜찮니? 왜 갑자기 자다가 목을 조르니? 꿈에서 할머니께서 목을 졸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1번째 이야기, 구치소에서의 야간 근무. 군복무 시절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구치소입니다. 구치소 안에는 여러 곳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가동의 1층 근무입니다. 구치소 근무가 원래 그렇지만 가동 1층의 근무 역시 계속 서 있는 거 쇠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수용자 탈옥이 생각만큼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가끔 고참들이 지나가며 괴롭히는 것 말고는 정말 심심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전해오는 기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참이 처음 들어와서 1층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야간 근무를 선 지 얼마 안 돼서 긴장하며 서 있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고참은 누군가 지나가 주길 바랬지만 그날따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교대 시간도 멀었다고 합니다. 점점 흐느끼는 소리는 또렷해졌고 참을 수 없게 된 고참은 결국 소리의 근원지로 생각되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지하 1층. 흐느끼는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지하 1층의 문에 있는 창살로 어두컴컴한 지하를 쳐다봤는데 순간 고참은 놀라 쓰러질 뻔했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가 피투성이의 아이를 안고 서럽게 울고 있었는데 고참이 쳐다보는 순간 눈이 딱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고참은 정말 혼비백산에서 1층까지 단숨에 뛰어왔는데 덜덜 떨면서 다른 근무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자니 근무지 무단 이탈로 징계받을 것 같아 벌벌 떨며 누군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자가 쫓아오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데 어느새 고참 옆에 직원 한 분이 와 있었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직원의 얼굴을 보고 넘어졌고 직원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근무를 못하겠으니 보안과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참은 사정했고 직원은 알았다며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고참은 곧 사람들이 오겠지 하며 나름대로 안심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답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흘러 교대 시간이 왔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냐는 질문에 소대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소대장이 놀라며 직원의 생김새와 옷차림을 묻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직원은 1년 전에 자살한 과장님 같다. 들리는 소문에는 여전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12번째 이야기, 학교의 창고.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오래전에 지어진 곳이라 체육관이 없어서 운동장 뒤에 작은 체육창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채는 배구부의 라커룸으로 사용되었지만 뚜렷한 실적이 없어 폐부되면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구부였던 선배가 말하길 전에 배구부원들도 그 라커룸에 들어가길 꺼렸다고 합니다. 창문도 없는 밀폐된 공간인데도 누군가 훔쳐보는 느낌이 나서 라커룸에 귀신이나 괴인이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폐쇄된 체육창고로 갔습니다. 문은 자물쇠로 튼튼히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장난삼아 그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밀폐된 빈 공간이어서 메아리 치듯 창고 안에서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계속 두드려보라고 재촉했고 이번엔 조금 힘을 실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역시나 노크가 끝나기 무섭게 똑똑하는 메아리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지켜보던 친구가 흥미로웠는지 이번에는 자기가 해보겠다면서 저를 밀쳐내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아까까지 잘 들리던 메아리 노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주먹으로 힘껏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보기도 했지만 끝내 메아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문을 두드려봤지만 결국 아무도 그 메아리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아이들은 저를 떠밀며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보라고 했습니다. 겁은 났지만 용기를 내어서 다시 두드려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할 땐 울리지 않던 메아리가 제가 하니 다시 들렸습니다. 모두들 놀라 도망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의 일을 들으신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인 걸 알고 있는 이상 함부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란다. 없던 곳에도 누군가가 생긴단다. 졸업 후 체육창고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체육관이 들어서서 이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아직도 그 노크 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저에게만 노크 소리가 들렸던 걸까요? 저는 창고 안에 있던 어떤 존재가 자신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도 잠겨있는 문을 보면 으스스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13번째 이야기, 아들의 잠꼬대. 가족끼리 여행을 떠났을 때 여관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자 쓰레기 투성이에 파묻혀 버려져 있는 지장보살이 있었다. 딱히 우리가 청소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에 그대로 지나갈 생각이었지만 4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주변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나는 아들을 칭찬하고 같이 쓰레기를 주운 다음 여관으로 돌아왔다. 밤에 아들이 잠들자 나는 아내와 함께 둘이서 맥주를 마셨다. 그런데 아들이 잠꼬대로 나는 필요 없으니까 아빠한테 줄게 라고 말했다. 옛날 누군가에게 아이의 잠꼬대에는 대답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었기에 나는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한 채 잠에 들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있을 때 아들이 이상한 말을 했다. 어젯밤에 지장보살님이 와서 눈을 준다고 말했는데 나는 필요 없으니까 아빠한테 준다고 말했어. 나는 어제 그 잠꼬대가 그거였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체크아웃을 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역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멀리 오는 버스가 있었지만 그 버스에는 검은 안개 같은 것이 휘감겨 있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려면 시간이 좀 걸렸지만 기분이 나빠서 나는 다음 버스를 타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버스를 타고 역까지 가면서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원래 탈 예정이었던 버스가 사고를 당해 경찰차와 구급차가 잔뜩 몰려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아들의 잠꼬대를 들었다. 그 눈은 소중히 하세요. 나는 지금도 이따금씩 차에 검은 안개가 끼는 것을 보곤 한다.